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잠정 투표율은 60.2%입니다. 최종 투표율은 개표 작업이 모두 끝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잠 좀 주무셨습니까? 1시간 정도 잠깐 눈 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또는 오늘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시고 개표 결과를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달라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문재인 투표였다.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자치선거 7번째인데요. 사상 처음 있는 그런 야권에서의 대참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새롭게 반성하고 재편해야 된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심판의 선거였다. 이 두 개가 결국은 여권, 야권이 교차되는 이번에 제7회 선거 60%가 넘는 투표율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정치 지형의 큰 변화까지도 예고를 한 그런 선거였다고 봅니다. 네,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표, 몰표를 갖다 준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이바람이라고 얘기를 명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 그 인이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몰아쳤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소통과 또 격식을 파괴하는 다양한 그런 현장 행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일정한 감동을 줬었고요. 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무드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강한 이 기대의 투표였고요. 과거에 지방선거는 회고, 과거를 심판하는 투표였는데 이번에는 전망을 하고 기대하는 투표였습니다. 더불어서 야권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선거였는데요. 2006년 12년 전의 선거에서는 당시의 한나라당, 지금의 이제 보수 야당이죠. 그 야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제주가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이었고요.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로 TK 지역을 제외하고 야권은 사실상 몰락한 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큰 기대와 더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언제든 심판할 수 있다. 유권자의 무서운 힘이 드러나는 선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과 참여가 제대로 없었다. 지금도 당시에 뭐 누구도 사실은 사퇴하거나 물러서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자유한국당 내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오만했다. 막말과 또 분열의 상황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안을 내놓고 만일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경제라든가 민생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일정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야당이 있다면 표가 그쪽으로 갈 텐데 이번의 경우는 막말과 또 내부의 분열, 서로의 상처 주기, 끊임없는 국민들에게는 믿고 표를 줄 수 있는 아직은 야당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심판을 한 건데요.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만이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선거였다. 야당은 지금부터는 아주 뼈아픈 반성 그리고 새로운 그런 보수의 재정립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이번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만 또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네거티브 선거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거티브가 사실은 검증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정치학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네거티브는 필수적인 정치 요소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네거티브가 검증의 수준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흑색선전, 비방 그리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뭐 공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탄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나타난 네거티브 양상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강했다.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해서 일단은 비방하거나 중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을 내놓거나 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내놓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작은 흠집도 큰 흠집으로 부풀리는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사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뭐 법적인 조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유권자들이 바랬던 것은 국민을 향해서 화합과 비전의 메시지를 내놓으라라는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했던 후보들은 개인적인 정치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부분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만 해도 경남지사 선거 김경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낙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만 막판까지 접전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온 정치적인 최고의 복심을 가진 측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경남 지역에서는 일정한 기대감을 가졌던 건 또 사실이고요. 반면에 상대가 됐던 김태호 후보는 과거에 경남지사를 했었고 지역에서도 초기부터 자유한국당 기호를 거부하고 홀로 유세를 하고 홍준표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보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숨은 샤이 보수층이 김태호 후보에게는 상당히 작용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출구 조사에서는 상당한 격차로 약 16.7%포인트 앞서는 걸로 출구조사는 네.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김경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은 김경수 후보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또는 범죄적인 행태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 도민들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태호 후보는 마지막까지 선전을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거의 완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호 후보는 굉장히 선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정치력 또 초기의 선거 전략도 상당히 적중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바람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지역에서 가져왔던 그런 기대감을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낀 때문인지 홍준표 대표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요구했던 그 전략은 어느 정도 먹힌 겁니까? 경남 지역에서는? 일단은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인물을 만일의 경우 봐달라고 했다면 정말로 신선하고 또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지닌 인물들 그리고 그동안에 비판받았던 국정농단의 보수 진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식과 합리의 가치를 추진하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는 공천이 됐어야 될 텐데요. 이번 공천에서 보셨듯이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라든가 또는 충청의 이인재 후보, 김태호 후보도 사실은 이미 경남지사를 지냈었고 사실은 이미 퇴장을 했던 그런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되게 구도와 인물 그리고 정책, 바람의 이 요소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들의 신선미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데는 일정하게 성공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수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에 거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인상적으로 심어주기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구호로는 인물을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인물과 정책 그리고 구도 측면에서 완패했다. 국민들이 보수는 재탄생해야 된다.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내줬다는 측면에서 선거 전략은 전반적으로 거의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셨으니까 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2위, 안철수 후보가 3위예요. 사실상 예고된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광역단체의 규모는 결국 조직이 좌우를 하거든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인물이 중요하더라도 기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보수 진영의 모든 시, 군구 단위의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 아니냐. 김문수 후보가 대구를 가고 다른 지역에 사실은 그동안 다른 곳에서 활동을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 특히 강경하고 소위 골수라고 불리는 보수 진영에 충실한 유권자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평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높은 인지도를 가졌지만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유승민기와 안철수계로 사실은 내분에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가 중도 보수층이라는 굉장히 사실은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그런 양식이었는데요. 이미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 쪽으로 사실상 이미 이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확장성을 가지기보다는 본인의 지지율을 통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초반에는 일정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게 역전을 당하고 결국은 3위가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정치적인 대참패를 당했다. 지난번 국민의당 분당 때부터 예고가 됐었지만 네.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인 생명에서 이제는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최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사실 뭐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도 뭐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뭐 자기와 같은 이름의 다른 안철수가 출마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정도로 하다가 결국에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출마를 하면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단 뭐 정치적인 입지를 올리기 위해서도 서울시장 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당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거의 확신에 찬, 신념에 찬 그런 어조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안철수 후보를 관찰할 기회가 저도 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 선택했던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던졌던 여러 가지 승부수들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대선은 실패했었지만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제라든가 민생에 있어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과거 정치 국정농단의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본인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도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70에서 80%의 지지율이 있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 50%대 중반의 지지율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 지역마다 거의 그대로 이 표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었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정치판에서 가져왔던 스스로의 확증 편향이 스스로에 대한 당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했고 최소한도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험지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출마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정치 생명을 건 모험이다라는 네.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함으로써 당에 대해서 향후에도 본인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 상황인데 그러나 당의 상황은 이미 유승민과 안철수가 처절하게 사실은 내부의 분란에서 휩싸여서 뭔가 단합될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자체장, 기초단체장에서도 단 한 군데도 바른미래당은 의석을 그렇죠.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5석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은 지금부터 사실상 해체와 분당 그리고 새로운 이 길에 대한 모색을 놓고 아마 치열하게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후보로서는 정말 정치 생명의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현재 유권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인물 3명을 꼽는다고 한다면 야권의 참패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 이 세 사람의 거취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다른 소식들 전해드린 다음에 다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이 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군에 들어갔다.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후보군에 일단은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자 그리고 김경수 후보도 사실은 상당한 상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정말 경기지사와 경남지사를 맡아서 업적을 쌓아야만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스캔들과 여러 야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을 만한 지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이분들이 이제 향후에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로서 시장에 3선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장 3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이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 능력 그리고 정무적인 감각 이번에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요. 지난 대선 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바로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장 3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역시 행정적인 감각, 시정을 이끄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무 감각, 정치에서 보여주는 큰 리더십까지 국민들께 인상적으로 받아져야만 그 부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는 세 후보 모두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앞으로 보여줄 그런 시정에서 도정에서의 그런 업적과 리더십에서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아야 국민들과 또 당내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잠재력을 확충시킨 계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떤 정치 역량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김웅국 교수님 말씀 듣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셔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